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크 톰슨이 미쳤나?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한국 편을 든다고? 클라크 차관보가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크 톰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에 내노라 하는 싱크탱크들이 모두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약소국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었나? 이게 지금 워싱턴의 가장 뜨거운 화두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한국에서 100억 달러를 받아내는 게 제 임무였어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코리아 모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이죠. 2019년 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임무가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들은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죠. 지하철 시스템도 뉴욕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한국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간파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최영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군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친절하게 근처 식당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미국 외교관이라고 하자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방위비 때문에 시끄럽다던데. 젊은 친구, 협상이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죠. 다음 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만난 김선우 과장과 박민재 기획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100억 달러 요구를 설명하자 김선우가 차분하게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톰슨님,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얻는 전략적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미군 기지 임대료를 시가로 계산하면 연간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각종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한국 측에 대응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선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보호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죠. 한국도 이제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다음 날 저는 더욱 단단히 무장하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선우와 박민재는 더욱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해 왔더군요. 김선우가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 일본과의 협력, 동남아시아 진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미군에게는 이보다 좋은 전진 기지가 없죠. 박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만 200억 달러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 정도 전력을 유지하려면 3배 이상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자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제 만났던 최영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젊은 친구,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면 안 돼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진짜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며칠 후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략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중국까지의 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 일본 본토와의 연결성. 이보다 완벽한 전략 거점이 어디 있겠나? 기지 내 가족 숙소를 둘러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했거든요. 한국에서 5년 살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치안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해서요.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한국 근무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 수준도 높고 뭔가 배울 게 많아요. 처음에는 동양 문화를 얕잡아 봤는데 지내보니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선우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여줬는데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혁신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박민재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합쳐진다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 말이에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950년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한국인이 미군 병사를 업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저예요. 한국 전쟁 때 부상당한 미군을 구했거든요. 업히고 있는 미군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 친숙했습니다. 그 미군은 로버트 톰슨이라고 했어요. 텍사스 출신이었죠.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로버트 톰슨. 그건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그분이 텍사스 달라스 출신이었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 제 아버지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젊은 병사가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잘 살게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죠. 며칠 후 워싱턴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클라크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뭐 하고 있는 거야? 100억 달러 받아내라고 했는데 한 달째 진전이 없잖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전쟁 때 한국인이 아버지를 구해준 적 있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영호. 정말 살아계시나?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고향에 못 돌아왔을 거야. 아버지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어요. 최할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호가 편지에서 말했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게 너였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클라크 차관보가 직접 한국에 와 있었고 48시간 내에 답변을 받겠다는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톰슨, 너무 오래 끌었어. 100억 달러 아니면 미군 철수. 둘 중 하나야. 회의실에서 클라크 차관보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48시간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100억 달러 방위비 부담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김선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협상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때 김선우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세요. 한국은 혼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박민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10위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도 독자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미군과 함께하는 게 더 좋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클라크 차관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48시간 후에 답 안 나오면 정말로 철수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최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진짜 동맹의 시작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톰슨, 너 지금 배신하는 거야? 아니요. 제 임무는 미국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 절대 미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차관보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말입니다. 김선우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차관보님, 48시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새로운 협력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가 준비한 협력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선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미미래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하면 기존보다 30%더 정확하고 50%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어요. 중국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제안은 공동 사이버 방어센터 설립이었어요. 한국의 IT 인프라와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한 동아시아 사이버 방어의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KAI의 항공기 제조 기술과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의 J-20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선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이 연간 120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이 70억, 미국이 5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박민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개발된 기술들은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수익도 나눠 갖는 거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차관보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견제잖아요.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김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본, 호주, 인도까지 참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중국 포위망의 핵심이 되는 거죠. 클라크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제안을 워싱턴에 보고해 보겠어. 워싱턴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라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크,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사람들 편을 들고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사라, 나는 미국을 비판한 게 아니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거지. 더 나은 방향이라니? 한국한테 굽신거리는 게 더 나은 방향이야?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야.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라고 인정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그날 헤어졌어요. 3년간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설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스 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설명했어요. 부차관님,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중국 견제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 중국보다 5년은 앞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국무장관과의 면담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관님, 이 프로젝트들의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500억 달러가 넘어요. 개발된 기술들을 다른 동맹국들에게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아버지가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내셨어요. 아들아, 이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 영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어. 내가 그 예언을 실현시킨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호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아직 늦지 않았을까?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톰슨,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을 했다던데. 대통령님,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합친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중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좋아, 해보자. 하지만 정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거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악관에서 승인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선우와 박민재가 저를 마중 나왔더군요. 톰스님, 어떻게 되었나요? 성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미국 협상팀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제임스 윌슨 부차관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제안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정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글 프로젝트, 공동 사이버 방어센터 설립을 위한 가디언 프로젝트,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한 피닉스 프로젝트까지. 특히 이글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3배, 정확도가 5배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70년 만에 최영호 할아버지와 로버트 톰슨이 재회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로버트, 정말 당신이군요. 아버지도 감격해 하셨어요. 영호, 정말 오랜만이야.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아버지가 일주일 머무시는 동안 이글 시스템 연구소도 방문하셨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미미래 안보 파트너십 협정 서명식이 청와대와 백악관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양국 대통령이 동시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오늘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중국을 확실하게 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만찬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울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의 서울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한남동에 아파트를 구해서 정착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최영호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몇 달 후 이글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어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99.8%의 확률로 요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선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톰스님, 일본에서 공동 참여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태평양 기술동맹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한미미래 안보 파트너십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특별 연설을 했어요.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돈을 받아내려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웠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최영호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의 70년 우정처럼 우리의 동맹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최영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지금의 겸손함과 존중하는 마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선우로부터였어요. 톰스님,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 있어요. 우주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건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진짜 제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우정의 다리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최할아버지와 주고받는 편지가 이제 정기적인 일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마크야, 70년 전 전쟁의 상처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그 다리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한 달 후 이글 시스템의 첫 번째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본이 도입을 결정한 거였어요. 박민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동아시아 전체의 방어망이 구축되는 거네요. 윌슨 부차관도 워싱턴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톰슨, 내가 만든 기적이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그날 저녁 최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당신이 여기 온 건 정말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7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를 구한 것도, 지금 당신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다리가 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제가 한국에 온 것도 그런 운명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몇 개월 후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명예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김선우가 전달해줬습니다. 톰슨님,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명예시민권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상식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마크 톰슨님, 당신은 진정한 한미 우정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최영호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셨어요. 젊은 친구, 정말 자랑스럽네요. 당신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명예시민권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 영호와의 우정이 너를 통해 이어지고 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야. 6개월 후, 이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방어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모두 참여하는 역사적인 협력체였어요. 그 출범식에서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는 진정한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서 저는 말을 마무리했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 할아버지와 미군 소년의 우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날 저녁 최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이제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외교관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었습니다.